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선거체제로 본격 돌입합니다. 그리고 이 후보에 맞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로 압축됐는데요. 이 가운데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일 선고하기로 했죠. 이 선거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 오늘의 뉴스와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많은 직장인이 기다리던 근로자의 날이죠. 하지만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럴 땐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네,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건진 게이트라고 하죠. 이 게이트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명품백도 받았더라. 이런 정황이 알려졌는데 사실 한동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 주목되는 상황 속에서 사저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서 관련 자료 확보 중이고요. 파면된 이후에 압수수색 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수처가 여러 차례 시도했던 압수수색은 다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거는 관저하고 사저의 차이가 컸는데 아크로비스타는 사저니까 여기는 경호구역이긴 한데 대통령실이나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거부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을 이끄는 사람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신흥석 검사장이란 사람이거든요. 이 검사장을 필두로 하고 있는데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고 또 윤 전 대통령하고도 근무 인연이 있고요. 근데 검찰은 이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또 고가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목걸이도 6천만 원짜리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고가의 물건을 주면서 이 통일교 고위 인사라는 사람은 무엇을 원했는가? 일단 그 윤모 씨, 이 통일교 고위 인사라고 하는 윤 전 본부장인데요.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걸로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윤 씨, 윤 전 본부장 당사자도 2022년 3월 22일에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1시간가량 내가 독대했다라고 주장한 일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 기획재정부가 이 3월 22일 독대했다는 3월 22일에서 석 달 지나고 6월 달에 그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해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의 7억 달러였던 걸 15억 달러로 2배 넘게 증액을 했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해 11월 달에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또 윤 전 본부장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전성배 씨에게 기도비라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의 현금 따발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라고 알려졌고요. 윤 전 본부장 본인은 돈을 건넨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명태균 씨를 이틀째 소환하고 있는데요. 어제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세훈 시장을 잡으러 서울에 왔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창원에 있는 사람인데 서울로 조사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출석하면서 이 명태균 씨가 제 사랑하는 아내와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쏟아냈어요. 또 지난해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이 김상민이라는 전 부장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여사가
조국 수사 때 이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 좀 챙겨주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나 뭐 주장, 정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여러 가지 쏟아지고 있지만 명태균 씨의 일관적인 주장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명태균 씨는 오세훈 시장하고 여러 차례 만났다는 증거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이 만나거나 연락한 게 한 20번 정도 있었다고 하고 7번 만난 것에 대해서 증거라고 하면서 내용도 제출을 했다고 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통화한 내용은 또 따로 정리해서 건넨 걸로 전해집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오세훈 시장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범죄인이 거짓말과 세상 흐리기로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기만하지 않도록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처분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검찰의 소환은 오세훈 시장 쪽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명태균 씨 또 김영선 전 의원 조사한 뒤에 조만간 오세훈 시장 소환할 방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선이 3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본격 대선 체제로 전환하죠. 네, 당 선거대책위원회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이제 이 선대위를 두고 통합형 선대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보여줬던 행보처럼 보수, 뭐 진보 아우르는 통합의 방점을 찍는 모습이고요. 역시 예상대로 윤여준 전 장관이 제일 먼저 합류했던 거는 신호탄이었고 강금실 전 장관 그리고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합류 의사 밝혔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 김경수 전 지사 등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이 많이 주목들 하신 게 선거운동 점퍼예요. 우리가 왜 선거 치를 때마다 정치인들이 점퍼를 입고 나오잖아요. 기호가 크게 쓰여져 있고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하면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에 눈에 띄게 빨간 점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색깔을 집어넣은 거죠. 통합과 외연 확장에 대한 어떤 캠프의 의지 이런 것들이 엿보이는 거고 동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각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별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향후 의원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왜 정당마다 총선 때마다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후보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경쟁이 세니까 의원 평가를 해서 누구를 공천에 올리고 누구는 공천에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하위 몇 퍼센트에서 그때마다 컷오프를 하는데 이거를 이번 대선에 지역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득표했는지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이 얼마나 투표했는지 그 비율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 지난 20대 대선 때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취지는 그 지역구 최전선에 있는 게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현역 의원들이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라 뭐 이런 취지이고 그것이 그 의원의 어떤 성과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중앙일보에 따르면 뭐 당 내에서 이재명식 실용 성과주의의 산물이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실용주의라는 말은 좋게 말해서 실용주의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의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대선에서도 나는 뭐 민주당이 좋더라. 그 의원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인기가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개별 의원에 대한 평가에 이것을 접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은 없는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누구는 TK에 있고 누구는 호남에 있는데 각자 자리하고 있는 지역구마다 이게 텃밭인지 험지인지 그런 토양의 차이부터 시작부터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의원들에게 끝까지 총력을 다해달라 이런 뜻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이것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이 아주 기점이죠. 선거법 위반 상고심 이 대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앞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생중계 방침까지 오늘 방금 전에 전했어요. 네. 만약에 무죄를 받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뭐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대권 가도를 달리는 건데 이제 내일이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2차 경선을 마무리하고 결선만 앞두고 있는데요. 탄핵 찬성파 한동훈 후보와 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됐어요. 네, 이번 국민의힘 2차 경선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 50.93% 기록했습니다. 득표율은 이 후보들이 몇 퍼센트로 2강에 올랐는지 그건 비공개예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네. 2명이 뽑혔으니까 과반을 넘긴 후보는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탈락한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뭐 그래도 어쨌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이 그렇게 이제 내려놓으니까 좀 많이 좀 쓸쓸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붙으면서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 이런 구도가 됐는데 역시 좀 서로 한 명한테 표를 몰아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2파전에서도 막바지 새 결집이 또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죠. 한덕수라는 이름인데 이 몇몇 매체들이나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김덕수가 승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덕수, 김문수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김덕수 이렇게 보는 건데 한 몸이다 보는 거죠. 그만큼 김문수 후보는 꾸준하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제일 먼저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최종 후보가 되면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한덕수 대행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있을 정도예요. 문제는 계속 거론이 되는 거지만 한덕수 대행이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대선 공고를 내고 선거관리 역할을 맡은 자리인데 그런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중립 의무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크게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 외에도 좀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그렇잖아요. 민주당은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너무 독주했기 때문에 일극체제라서 저기는 재미가 없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어쩌면 되게 흥행할 수 있다. 재미를 이끌면 뜰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혀 힘을 지금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부터 이 한덕수라는 이름이 너무 존재감을 덮어버렸고, 정작 눈에 띄어야 될 후보들이 지워졌고, 그 과정에서 후보들이 이렇게 해봐야 한덕수하고 단일화 아닌가 이런 김이 빠지는 것도 있었고, 또 유권자들 뭐 당원들의 시선도 한덕수로 쏠리고, 이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은 빠르게 발뺀 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사실 탈락한 것도 결국에는 한덕수 여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원래 김문수 후보보다는 단일화에 대해서 좀 뒤늦게 찬성을 한 입장이고, 홍준표 후보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태 8명이 전부 달려들어서 경선했는데 한대행이 들어와서 결선에서 이긴 사람과 또 결선한다는 건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 또 당내에서는 한덕수를 너무 빨리 띄웠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좀 함구를 하다가 나중에 나온 거랑은 또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지금 5월 1일로 원래 유력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가 그날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또 분위기가 좀 생중계도 한다고 하고 되게 눈기가 거기 쏠려 있는데, 이날 한덕수 대행이 또 출마한다 이러면 관심도가 또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혹은 뭐 이때 무죄가 나온다 하면 한덕수 대행으로서도 좀 망설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그런 뭐 정당성, 명분상의 문제도 큰 게, 국민의힘에서는 가끔 노무현, 정몽준 이 사례를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전혀 다른 케이스죠. 그러니까 경선 과정 거쳐서 이렇게 대선 후보들을 착착착착 경쟁해서 올라갔는데 당적이 없는 인사하고 단일화 시도한 거는 전례가 없고, 그런 사람을 입당을 시켜서 이렇게 정작 당에서 열심히 뛰어왔던 후보들은 배제되는 그런 그림이 되면 좀 뭐 반발이 생길 수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또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한대행하고 단일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게 당 지도부가 나서고 있다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사를 표출하는 것만으로도 경선 구도나 방향성에 지대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서요. 그래서 당내 한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협상은 대선 후보 측이 하는 거지 기존의 지도부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네.
각 당의 대선 레이스 관련 소식은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국회로 가볼까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 중인데요. 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너무 적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재명을 위한 대선을 판을 깔아주기 위한 추경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추경 규모로도 맞서고 있지만 역시 이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한덕수라는 이름이 또 많이 등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권한대행이기도 하지만 국무총리인 사람이 예산심사에 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생을 책임져야 할 자리는 비워두고 출마 명분만 쌓고 대권 노름에 몰두하고 있는 거냐 이런 성토가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좀 다뤘는데 민주당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분리하자 이런 논리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내용도 어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재부를 예산처하고 경제부 이렇게 쪼개서 좀 결과적으로는 권한을 좀 쪼개자 이런 건데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 이분은 기재부 차관 출신인데요. 독재 나치당의 첫 단추다. 개인의 분노와 증오로 국가재정 시스템을 찢겠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개혁하는 건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 다루는 일에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 대신에 선출공직자가 책임지고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앞으로도 이 내용은 좀 장기적으로 거론될 사안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느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라기보다는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산을 다룰 때 의원들은 감액이 쉽지만 증액은 손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기재부는 증액을 다루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꾸준하게 나왔었고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또 입장을 낸 게 있는데요. 대선 앞두고 정당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공직자로서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의 목소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우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라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 부근 3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이고요. 지나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경기 동쪽 구리에서 판교 방향은 송파 1, 2차로에 낙하물 처리 중입니다. 차로 변경 잘 해주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도 남사진리에서 속도 주춤하고 이후 청주분기점 2차로에 있는 장애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칠서 나들목 지나 2차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이 여파로 칠서 나들목부터 정체가 극심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많습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정체, 이후 용인에서 양재터널까지 밀립니다. 또 여주 나들목과 원주 분기점에도 교통량이 몰려있는 모습인데요. 각각 2차로에 작업 구간이 자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이죠. 윤은별 연합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 오늘은 장 분위기 어때요? 네, 오늘 사실 최근에 미국장 분위기가 좋아서 오늘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좀 약세로 돌아섰고 그 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좀 업종별로 좀 최근에 특징 있는 곳들을 짚어보면요. 네. 최근에 방산주랑 조선주가 강세폭이 컸어요. 대표적으로 하나그룹주가 좀 그랬는데 하나오션,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이런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최근 연초부터 상승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그중에 좀 어떻게 보면 악재인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분을 들고 있던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그저께 하나오션의 지분 일부를 좀 블록딜 형태로 매각을 하기 위한 수요 예측을 실시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좀 일단은 일부 물량만 수요 예측을 했는데 나머지도 장기적으로 매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좀 어제까지 두 자릿수 수준으로 하나오션 중심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약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상승 부담이 있던 와중에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좀 약세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자동차 관세 유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번 주 초반에 관세 백악관에서 자동차 부문 관세 유예를 얘기를 하고 어제 공식 발표를 했어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면 이제 그 기록을 제출을 하면은 요만큼의 일부 한 15% 정도를 크레딧으로 받고 이제 나중에 부품 수입할 때 이 크레딧 기록해 놓은 만큼 관세를 좀 부품 관세를 상세를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2년 정도만 실행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동안 관세 우려가 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위주로 좀 주가가 올라왔었고요. 어제 한 2, 3% 정도 뭐 현대차 그룹주들 반등했었는데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었거든요. 일단 숫자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매출이 79조 400억 원. 그리고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 10% 정도 증가를 한 거고 영업이익도 6조 6,853억 원. 전년 동기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매출만 보면 분기 기준 역대 최대고요.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서스 전망치를 30% 정도 상회를 했어요. 네.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이걸 듣고 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좀 오전에 컨퍼런스 콜 이제 시장 참가자들한테 좀 설명을 하는 자리도 같이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관세 때문에 2분기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좀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뜯어보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고요. 비메모리 부분 적자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만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것 역시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SK텔레콤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부터 월요일에 6%에서 7% 정도 하루 만에 하락을 했고요. 어제까지 화요일까지도 약세를 보이다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네.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좀 어제 장 끝나고 정부 쪽 발표가 있었거든요. 뭐 유심 해킹이 될 만한 정보가 유출된 건 맞는데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이런 건 유출되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안도감을 오늘 반등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때요? 네, 코스닥은 오늘 똑같이 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세 폭이 크게 1%대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계속 코스닥 업종들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시총 이제 상위권인 에코프로비엠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연결 기준 매출이 6,300억 원 정도 있었고 영업이익도 22억 정도로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35% 정도, 영업이익은 66%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전기차 캐즘, 수요 부진 때문에 전기차 업종이 좀 판매량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관세 때문에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 하락을 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KT 사태 여기서 좀 코스닥에서는 유심 수혜주가 좀 부각이 됐거든요. 네. 엑스큐어라고 이제 유심 업체 SKT에 유심을 공급한다고 알려진 유심 제조사 이런 거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3연속 상한가를 쳤었고요. 근데 오늘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중에서 이번 주 상장 주식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상장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세크 전자빔 검사 장비 전문 업체가 상장을 했고요.
이제 상장 첫날이 월요일이었는데 요때 40% 가까이 이제 상장사는 상한가가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40%까지 강세 갔다가 하락으로 내려왔다가 또 상승하는 요런 변동성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뭐 반도체랑 배터리 산업용 엑스레이 같은 거 만드는 회사고요. 네, 수요 예측 청약대도 경쟁률이 거의 1000대 1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다음은 AI 코리아라는 주식이 이번 주 상장을 했고요. 네. 여기도 2차 전지랑 뭐 첨단 산업 분야 자동화 설비 제조하는 업종인데 여기는 반대로 상장 첫날에 크게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좀 반등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살펴볼까요? 먼저 일본은 어제부터 골든위크 연휴에 들어가면서 휴장했어요. 네, 일본이 이번 주 금융시장 쉬는 날입니다. 이제 뭐 4월 29일 어제가 뭐 효와 천황의 날이었고 뭐 5월 4일 헌법기념일, 녹색의 날, 어린이날 이렇게 연휴가 있어서 일본 골든 위크라고 부르는데요. 일본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좀 큰 손인 만큼 일본이 쉬면 글로벌 금융시장도 조금 많은 참가자들이 쉬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중국 증시는 이번 주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 커진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업종은 내수주였거든요. 그리고 또 노동절이 중국에도 있다 보니까 소비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수주가 좀 살아났었는데 뭐 음료, 부동산, 소매 이런 쪽에서요. 네. 그런데 요게 이제 좀 반락을 하는 그런 게 이번 주에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도 좀 이런 내수 중심주의 어떤 목표 주가를 하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좀 미중 양국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협상에 대한 어떤 얘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거 극단으로 가진 않겠다 하는 이제 시장 참가자들의 이야기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좀 내수주에 쏠렸던 게 타업종으로 좀 분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혼란과 경기 후퇴 우려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양새예요. 네, 미국 증시가 이번 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일단 S&P 지수가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번 주 기준으로는 이제 연초 이후로 최장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젯밤 화제가 됐던 소식 하나 전해드리자면요. 아마존이 관세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이 이만큼을 올랐다고 별도로 표기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백악관이 바로 발끈하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러면서 또 아마존이 바로 이런 정책을 철회하겠다라고까지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좀 간만에 진전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요. 트럼프 행정부 100일을 맞아서 좀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일단 중국은 빼고 우리는 다음 몇 주 동안 18개의 중요한 무역관계를 맺을 거다. 이 중에 중국 빼고 17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뭐 아시아 국가들이랑 협상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한국이랑 일본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한국이랑 협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오늘 오전에 기재부는 좀 부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상무장관도 뭐 협의를 좀 마친 국가가 있다. 뭐 나라 이름은 안 밝히지만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중국이랑은 어떻게 되고 있냐? 좀 톤다운은 됐지만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이번 주 초반까지 서로 트럼프랑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신경전을 좀 벌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다. 뭐 향후 뭐 한 달 안에 3-4주 안에 협상안 발표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또 뭐 중국발 외신에서는 통화 안 했다라고 하면서 뭐 이게 의견이 좀 엇갈리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계속 서로 좀 책임을 미루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중국한테 긴장 완화는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뭐 중국의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책임은 중국한테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다만 좀 미국이 특히 좀 확실히 계속해서 톤다운되는 그런 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네. 관세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갈수록 조금은 유화적인 스탠스로 간다고 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해서 시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어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길 원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좀 저희 한국 정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네. 하긴 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좀 긴급 질의가 있었는데 최상목 장관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지난주 협상 자체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7월 8일 전까지 관세 무역 산업 협력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하는 7월 패키지 만들자. 그리고 좀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이번 주에는 좀 기술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베센트 장관이 대선이라는 전 타임라인을 언급하면서 네. 어젯밤에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일단 기재부 측에서는 좀 화들짝 놀라면서 아마 그렇게 언급한 건 타국을 뭉뚱그려서 언급을 한 걸 거고 아직 속도가 지금 빠른 상황은 아니다. 대선 전에 끝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내용 관련 내용을 재무부한테 좀 물어봤다라고까지 한 게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환율 동향을 좀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는 환율 변동성이 특히 심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초에 그동안 약달러를 조금 되돌리면서 달러원 환율도 좀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연초에 110에서 97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한 100에서 100 정도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발 좀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이런 약달러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오늘 다시 좀 무역 협상 진전 같은 게 좀 확인이 되면서 달러도 내려오고 이제 환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1,420원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좀 내림세입니다. 이제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뭐 미국 불확실성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지표 발표도 많거든요. 미국 GDP 나오고 하는 좀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경기 부진을 좀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국내 증시가 휴장하는데요. 오늘 밤부터 좀 굵직한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빅테크 실적 등이 발표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본 포함해서 이번 주에 휴장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만, 홍콩, 독일, 프랑스 이런 곳들이 내일 저희와 같이 휴장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밤 미국 GDP 나오고요. 금요일 밤에 비농업 고용지수, 미국의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둘 다 좀 미국 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들인데요. 특히 5월 FOMC,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결정회의가 다음 주에 있는데 그 전에 경제 좀 데이터가 발표된다는 점에서도 금융시장 좀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에 부진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1분기 GDP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좀 소위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이 경기 부진을 가리켰는데 실제로 경기 데이터, GDP라든지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하드 데이터들은 아직 발표된 바가 없거든요. 부진을 가리키는 게. 네. 그래서 좀 더 이번 주 이런 경기 지표들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실적 나오고요. 내일 밤에 애플이랑 아마존 나옵니다. 서학기미들이 관심 많은 매그니피센트 7 이 중에 상당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는 셈인데요. 관세 영향 체크해야 되겠고요. 관세 전에 몰아사기 이런 소비가 어느 정도로 실적에 반영됐는지 봐야겠습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은별 연합인포맥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든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법이든 강제성이 없으면 그 법의 실행은 유명무실해지기 십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끝부분에 나온 십상이란 표현은 거의 예외 없이 그럴 거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열십자에 항상 상자를 씁니다. 원래 열의 8이나 9 정도로 거의 예외가 없음이라는 뜻의 한자성어 십상팔구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80에서 90% 정도의 확률을 나타내는 십중팔구와 비슷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한자어 표현 중에 첩경이란 말에도 이와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주로 무엇 기가 첩경이다의 구성으로 쓰여서 어떤 일을 할 때 흔히 그렇게 되기가 쉬움을 이루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욕먹기가 첩경이다. 또 잘못했다가는 실패하기가 첩경이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첩경을 지름길의 뜻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또 부사로 쓰면 틀림없이 흔하거나 쉽게라는 뜻이고 도박이란 첩경, 패가 망신하기 쉬운 것입니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낮 동안은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서울 26도, 춘천, 강릉, 광주, 대구 27도, 경북 김천은 29도 등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해당하는 기온이 나타나겠습니다. 고온 건조해지면서 대기가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강원 영동과 충북, 경북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일은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 그칠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10에서 50mm, 동해안과 경북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건강을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이권계의 무역이 끊이지 않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 오후 3시에 나옵니다. 대법원은 내일 상고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밤사이 진행됐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버스운송사업 조합 사이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총파업 대신 이른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버스가 지연되는 등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오늘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용자 유심 정보 등이 탈취된 해킹 공격에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조한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꺼졌던 불이 다시 붙는 곳들도 있어요. 네, 주부를 잡는데 23시간 꼬박 하루가 걸린 대구 함지산 산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이 헬기 16대를 도입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발생한 함지산 불은 산림 260헥타르를 태우고 어제 낮에 꺼졌는데 6시간 뒤 백년사 방면 7부 능선에서 부분 재발화했고요. 현재 불이 되살아난 곳은 망일봉 일대와 함지산 정상 부근 등 5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산불이 번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날씨가 워낙 건조해서 방심할 틈이 없어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 인제에서도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주말 사이 야산에서 산불이나 20시간 만인 27일 오전에 큰 불이 잡혔는데 불과 사흘 만에 다시 또 살아난 불씨에 이른 새벽부터 6대 헬기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고 지금은 주불 진화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분간 산불 위험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영동 지역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유지 중이고요. 강한 바람까지 예상되지만 당장 큰 비 소식이 없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목요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닌 것으로 예보됐고요. 황금 연휴, 쾌청한 날씨에 등산을 즐기려는 발길이 들면서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8년 전쯤이었죠.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졌던 2017년 5월에도 강릉과 삼척에서 입산자 실화로 대형 산불이 잇따랐는데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이용자들 혼란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유심 교체를 위해서 급기야 줄서기 알바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이번 사태로 유심칩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백방으로 발품 팔고 다녀봐도 재고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와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급기야 대리점에 대신 줄을 서줄 알바를 구하는 사람까지 등장할 정도인데요. 오픈런 시간에 맞춰 줄을 서 있다가 교대해주면 2시간에 5만 원을 주겠다는 구인글이 당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당장 왜 피해자가 발품을 팔아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은 데다
준비된 재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고도 없이 무턱대고 무상교체를 약속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사측은 다음 달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해명했지만 긴 대기 시간도 문제고 또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한다는들 2,30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를 생각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심 교체를 마친 사람은 39만 명 정도에 그쳤는데 유심 대란 당분간 쭉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유심 교체를 둘러싼 가짜 뉴스도 퍼지고 있어요. 네, 유심을 바꾸면 되려 중국의 개인정보를 탈탈 털린다. 혼란을 틈타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SNS에는 특정 세력이 해킹 사태를 빌미로 유심 교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통제권을 중국으로 넘기려 한다. 절대 교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산 유심 안에 백도어나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또 유심을 생산하는 특정 업체인 코나아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관된 업체고 이 업체가 유심을 대량 공급하는 특혜를 받는 대신 이 후보의 대선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허위 주장도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요. 유심의 경우 생산업체가 보안 규격에 맞춰 하드웨어를 만들고 통신사의 자체 보안성 검사도 거쳐야 하는 데다 이를 모두 충족한 유심만 공급되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유심에 저장되는 정보에 직접 접근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유심 정보를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가짜인데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고 사용 전에 안면 인식도 필요합니다. 코나아이가 SK텔레콤에 유심을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가짜 뉴스인데 KT와 LG U+에만 유심을 공급 중이고요. 코나아이 유심 제품군 중에는 SK텔레콤 공급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심을 교체하는 게 현 시점에선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가짜 뉴스에 현혹돼선 안 되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이번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요. 네, 요 며칠 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근 당근마켓에 SKT 유심 한 장에 15만 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SK텔레콤 판매점 관계자라고 소개하더니 현재 해킹 사태로 유심 교환이 몰리고 있다며 일반 판매점에서 확보한 유심 재고를 특별 최우대 고객에게 제공한다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업무 처리 비용이다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인은 협상 불가라고 덧붙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당근마켓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게시글을 즉각 삭제 조치했는데 유심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에서 해당 가격대로 판매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해킹 사태로 급증한 수요를 노린 얌체 같은 수법입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지금 시국이 이런데 이걸 이렇게 파느냐 이 사태의 중고거래로 득을 보려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쓴소리를 남겼고요. 불안해하는 어르신들을 노린 것 같다는 반응들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사고로 SK텔레콤 가입자가 빠르게 이탈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SK텔레콤이 업계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겠어요. 네, SKT는 가입자만 2,300만 명, 국민의 절반이 이용할 만큼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번 사태로 이용자가 썰물 빠지듯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월요일에만 3만 4천여 명이 KT와 LG U+ 등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이틀간 7만 명이 넘는 이탈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알뜰폰으로 이동한 이용자까지 합하면 이탈 규모는 더욱 클 걸로 보이는데 경쟁사들은 위기가 곧 기회다 외치면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KT로 번호를 이동할 경우 삼성의 최신 모델인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을 공짜 폰으로 구매하고 25만 원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홍보하기도 하고요. LG U+로 번호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같은 모델에 33만 원의 페이백을 제공합니다. 해킹 사고가 알려지기 전 같은 조건에서 각각 14만 원, 12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최고 사양인 갤럭시 S25 울트라 모델도 불과 지난주까지는 KT나 LG U+로 번호를 옮길 때 43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는데 현재 LG U+는 19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질세라 SK텔레콤도 보조금 규모를 키우면서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치열해진 가입자 경쟁 속에 어제 오후 SK텔레콤에서 경쟁사로 번호 이동을 할 경우 전산망이 잘 작동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며 SKT가 막은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예사 측은 간헐적인 전산망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에 SK텔레콤의 1위 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하고도 SKT 이용자들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에 필요한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기부가 이번 침해 사고를 통해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유출이 없는 걸 확인했고 유심 보호 서비스로 심 스와핑을 방지할 수 있다 밝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난동을 부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네, 그제였죠. 이른 아침 2학년 남학생이 학교 1층 복도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밖으로 나와 운전자와 행인까지 습격해 6명을 다치게 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 말고도 가방 안에서 여러 점의 흉기가 발견됐는데 사건 전날 집에서 미리 준비한 물건들이었고요.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도 집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한 뒤 특수학급에서 1학년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일반 학급에서 공부해 왔다고 하는데요.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은 없었지만 일반 학급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 심리적 압박을 느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 아무나 해코지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가해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 많아요. 어제 오후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는 남성이 말리던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어요. 네, 이상하게 이미 들은 소식 같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 전 미아동의 마트 흉기 난동에 이어서 또다시 유사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퇴근 시간 무렵 경기 하남시 한 마트 앞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직원이 이를 말리자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원은 경동맥 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 짚어본 미아동 흉기난동 살인범의 신상도 공개가 됐는데요. 경찰은 범행 일주일 만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를 받는 32살 김성진의 나이와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상을 공개한 건데요. 김성진은 경찰의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신상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30일간 공개됩니다. 네. 김성진은 지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 자리에서 죄송하다면서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범행 당시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데 술을 마신 뒤 마트에 있던 흉기 포장지를 뜯어 무차별적으로 휘둘렀고요. 범행 직후 태연히 전화를 받으며 걸어 나오더니 경찰이 왔는데도 담배를 물고 하나만 피우고 가겠다 반말까지 했는데 조사해보니 과거에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까지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까요? 육군 수도 군단장이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어요. 네, 그 내용만 봐도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삼성 장군인 박정택 수도 군단장과 가족이 수영 강습 신청을 위해 부하들을 새벽부터 줄 세우기에 동원하는 등 어이없는 사적 지시를 해온 게 드러났습니다.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요. 수영장 아쿠아로빅 시간표를 보내자 신청 바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는데 부인의 수영 강습을 대신 신청해달라는 지시만 4차례가 있었고 이를 위해 간부들은 새벽 4시부터 수영장 앞을 지켰다고 합니다. 네. 사적인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키우고 있는 앵무새 3장을 중고거래하는 자리에 대신 나가달라 하질 않나 흥정은 안 되더냐 묻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야구장 티켓도 대신 구해주고 반려동물의 끼니를 챙기는 것도 모두 비서실 소속 간부들의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군 인권센터가 여러 건의 갑질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공개한 건데 군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현장 조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대학 등록금이 16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요. 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올해 일반대와 교육대 70% 이상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인상률은 4.1%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연평균 등록금은 최초로 700만 원을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국가장학금 중 대학 연계 지원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6년간 동결 기조를 이어온 대학들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지원금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 인상이 더 이득이라며 줄줄이 등록금 올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듣기만 해도 설레는 노래 한 곡 함께 듣고 저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의 그대와 나 설레임.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내일은 5월의 첫날이기도 하면서요.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분이라면 모두에게 휴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뭐 내일 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전히 뭐 평일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내일은 당연히 휴일인 근로자의 날 유래하고 다른 휴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휴일날 일하게 되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죠. 저희 세모정 식구들 내일 다 나오니까요. 오늘 한번 열심히 들어봐야겠네요.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요.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날로 부르기도 하고 뭐 노동절로 부르는 것도 있던데요. 어떤 네.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이제 법정 용어를 알려드리면 근로자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한다고 그 법에서 규정되고 있어서 쉬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날 일을 할 수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법정 휴일이니까 근무하시게 되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이 책정돼서 이제 지급받게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날 유래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1963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 노동절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근로라는 건 수동성을 띠고 있어서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동절로 지칭해야 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네. 5월 1일이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시돼 있지 않잖아요. 네. 직장인들은 모두 다 쉬는 날로 알고는 있는데 네. 이런 근로자의 날이 어떻게 생겼고 네.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네, 뭐 원래 이제 지금 먼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닌 거는 이 달력에 만드는 업체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만 표시하게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쉬는 날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동절이라고 하는 이제 근로자의 날은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1986년도에 1일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근데 그때가 5월 1일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은 5월 1일을 레이버데이로 기념하지 않고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기념하고 있다는 게 좀 특색이긴 합니다. 이처럼 내일 5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날 기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이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1963년도에 아까 이 법률이 정해지게 되었는데 그때는 3월 10일로 기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4년도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거 뭐 메이데이, 레이버데이 해서 5월 1일로 기념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변경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 외에 다른 휴일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휴일이라고 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우리가 사기업에서 근로자들은 휴일로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로기준법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일요일을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요일은 제외하고 다른 날들을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 7일 중에 하루에 휴일을 주는 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휴일이 뭐 스케줄표나 교대제에 의해서 각 근로자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 중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버리면 주휴일도 줘야 되고 공휴일도 줘야 되는 이 중복 경우가 발생하기 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제외시키고 주휴일만 인정되게 돼서 그렇습니다. 대체 공휴일도 생긴 지 몇 년 지났는데 아직도 어떻게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대체 공휴일을 어떻게 정해요? 이제 되게 뭐 어렵게 써야겠는데요.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서 세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 비공휴일이 되는데요. 이거는 종류가 단 두 개예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 중에 하루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그다음 비공휴일을 하나 생성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처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예요. 지금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이 겹치니까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제가 쭉볼로 들어있습니다.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이렇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공휴일 중에 대체의 공휴일이 안 되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단 두 날이에요. 그 1월 1일 신정하고 6월 6일 현충일이거든요. 현충일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겹치고 뭐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되더라도 대체 공휴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대체 공휴일이 들어올 때 그 법령의 재개정 이유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대체 공휴일이 왜 지정이 되냐에 대해서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근데 1월 1일하고 6월 6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들을 조금 전해드리면 6월 6일은 현충일이라서 추모일이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휴일을 하나 더 쉬는 건 좀 어색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뭐 1월 1일 신정은 이거는 뭐 일본 얘기를 좀 안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음력설을 세지 않고 이 첫째 날 새해의 첫날을 쉰다고 네. 합니다. 우리말대로 이제 신정이라고 하는데 이 신정이 우리가 쉬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일제의 그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잔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대체 휴일이라고 많이들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대체 공휴일과 대체 휴일은 다른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겁니다. 대체 공휴일은 아까처럼 그 관공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뭐 다른 날과 다른 휴일과 중복된 경우에 우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지만은 이 대체 휴일의 법정 용어는 휴일의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휴일 날 일하고 다른 날로 쉬는 거고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5일 날 중복돼서 5월 6일은 대체 공휴일. 당연히 다시 유급 휴일이 하나 더 생긴 거. 우리가 만약에 5월 5일 어린이날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면 사전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해서 우리는 5월 8일 날 쉬겠다고 하면 이게 바뀐 거잖아요. 휴일의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의 사전 대체가 됐기 때문에 뭐 1대1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이 안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근로자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뭐 다른 그 관공서 공휴일에서 정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인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 아까처럼 그 대체 휴일의 대체가 이루어지면 똑같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자의 날이 대체휴일이 인정된다고 하면 근로자의 날 일하고 나서 다른 날 쉬게 되면 그냥 내가 8시간 일했으면 8시간 그대로 쉬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추가 수당이 나간다고 하면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하면 12시간 분치를 받듯이 보상휴가라는 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수당 지급에 가름해서 다른 날 쉴 수 있게 되는 거 보상휴가인데요. 이게 8시간 일하면 다른 날 12시간을 일하게 되는 그 제도만 인정되게 됩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급여 차감이 없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시급제라든지 일용직인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가지
분의 시급제와 일용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근로자의 날 내일만 그러니까 휴일날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 해오시고 있으시는 아르바이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 분들은 뭐 시급제도 있고 1급제도 있을 거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로 지칭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내일만 휴일 당일만 그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급 휴일의 인정은 항상 그분의 근로계약 기간 내에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만 특별하게 하루만 하시는 분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 네. 휴일이 그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기존에 근무해오고 있었던 분이고 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이 휴일들 유급 휴일이 있다고 하면 역시나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뭐 일용직이지만 계속 나가고 있는 곳이 있다면 네. 일을 안 하고 쉬더라도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이게 제대로 다 되고 있으면 이걸 뭐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현장에서는 대부분 적용을 안 시켜주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당제나 시급제라고 하면 사실 쉬게 되면 일당이나 시급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월급제면 그 월급에 다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쉬더라도 급여 차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분들도 근로계약 기간 내에 유급 휴일, 그러니까 유급 휴일이라는 그 의미가 쉬더라도 급여로 인정된다는 말인 거예요. 유급을 네.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당연히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으로 많이 비화되는데요. 이때는 뭐 이제 일용직 같은 거 알바이는 다른 데 일하지 않냐 뭐 이런 다른 현장에 가지 않느냐 했는데 그 전속성들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전날 저녁에 이제 근무를 들어간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노동부 유권 해석에 따라서 해결되는데요. 이게 그 전날에 근로를 하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연속된 근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 시점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4월 30일 날 근로가 시작되었고 5월 1일 날 퇴근하더라도 그 전날의 근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휴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4월 30일 날 들어왔던 그 부분은 12시까지는 그냥 그 평일의 근로로 보고 5월 1일에 대해서 넘어올 시간에 대해서만 휴일 근로로 보면 되지 않느냐는 이제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생각하는데요. 노동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로자의 날도 직원 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제정된 거니까 그 직원 수 한 명이더라도 다 유급 휴일로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선 뭐 한 주에 1회 쉬는 날이 고정돼 있지 않고 맞습니다. 각자 다른 날에 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휴무인 분들은 뭐 본인이 오늘 휴무니까 쉬고 그럼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니까 또 쉬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쉴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제 휴무라는 게 결국에는 본인의 이제 주휴일이나 이제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의 휴무가 근로자의 날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뭐 그 전이나 그 후에 배치되어서 연속 휴무를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위적인 조치가 아니라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되냐. 그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연속적으로 쉬게 되는 분들은 괜찮지만 근로자의 날하고 주휴일하고 이제 겹치시는 분들이 반대인 경우가 반대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사실 나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휴일밖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법을 위반한 거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원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에 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은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요일만 쉬시고 일주 6일째 하는 사업장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원래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로 변경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각각의 공휴일로서 하나가 더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 5일째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원래 쉬셨으니까 하나를 더 받는 걸로 인식하게 되는 건데 그거하고 6일째 사업장에서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하더라도 토요일 날 원래 공휴일, 월요일 날도 또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네.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휴일인 근로자의 날도 제외되는 거예요? 역시나 근로자의 날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네. 거여서 만약에 이제 그 초단시간 근로자나 이런 분들도 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유급 휴일로 이제 보장돼야 됩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시급제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분들도.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 내에 있으니까 통상 1일 근로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그 1급을 지급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휴일을 부여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서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처럼 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쉬게 되는 경우에 이게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8시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이걸 유급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 근로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되진 않습니다. 네. 포함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근로 시간으로 산정된다라는 점입니다. 또 회사가 휴무는 하되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 이런 단체 연차 괜찮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일에 그 연차로 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근로자는 유급 휴일이니까 당연히 근로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 단체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요. 그냥 5월 2일 같은 경우에 이제 징검다리잖아요. 네. 이때는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했으면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네. 쉴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휴가 계획이 있어서 타이트하게 연차 사용을 맞춰놨는데 네. 단체 연차 사용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이게 사실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자 대표제를 두고 있는 이제 법에 따라서는 사실 이제 근로자 대표제가 이제 우리가 근로기준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이제 사용자와 이제 근로자의 그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개인 간의 협상을 하게 되면 이 힘의 불균형 때문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근로자 대표제도를 만들어 놓은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를 선출해서 협의한 거기 때문에 뭐 합의한 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김우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소녀시대의 홀리데이.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0356님, 조선소에서 일당공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내일 일하면 휴일 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쉬더라도 100% 받으셔야 되고요. 일하시니까 만약에 8시간만 일하신다고 하면 네. 150%를 더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일은 일하시게 되면 250%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7934님, 저는 경비원인데요. 내일 근무 예정입니다. 수당이 지급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셨어요. 제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통상 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네. 돼요. 이게 휴일 수당의 계산법은 통상 시급 곱하기 휴일 근무 시간 곱하기 1.5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8시간 이내에서는 1.5배지만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이제 2배로 계산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산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콩으로 이양수님, 저희 회사는 15명이 근무하는데요. 근로자의 날 안 쉬고 일을 합니다. 매년 그랬어요. 그런데 따로 수당도 없더라고요. 이거 신고하면 대표가 행정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5월 6일 대체 공휴일엔 쉬라고는 하는데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나요? 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근로자의 날은 오래 쉬어야 되지만 안 쉬고 일하게 되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임금 체불죄가 형성이 돼서 그 처벌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이 근로 계약서에 우리가 휴일 근로 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포괄 임금제 같은 네, 맞습니다. 포괄 임금제를 말씀드리는데 그 포괄 임금제에 휴일 근로 수당이 몇 시간분에 얼마인지가 포괄되어 있으면 적법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뭐 그냥 뭐 월급 얼마 법정 재수당 포함 이거는 인정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5월 1일 대체 공휴일에 연차는 대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차에서 공제하더라도 나중에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이은재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2차 경선을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통과했어요. 두 후보 모두 반 이재명으로 결집하자는 메시지를 냈어요. 네, 결국 누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가장 잘 각을 세워서 이길 수 있느냐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 이재명 결집을 메시지로 낸 것으로 보이고요. 1차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3인이 1%포인트 내로 굉장히 접전으로 붙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탄핵 반대파에서 홍준표 후보가 아닌 김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 배경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입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지지층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김 후보는 초기부터 긍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에 높은 표를 줬고요. 홍 후보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다 여론이 좋지 않자 나중에 찬성으로 바뀌었지만 당심을 돌리기에는 이제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1대1 맞수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이른바 이제 깐족 토론을 하면서 키높이 구두 등 외모와 관련한 부분을 지적한 것도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양자 토론이 이루어지는데요. 탄핵 반대 입장인 김문수 후보와 찬성을 주장해온 한동훈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여서 여전히 탄핵 찬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 역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김 후보는 현 탄핵에 이르게 된 원인이 한 후보에게 있다면서 배신자 프레임을 파고들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탄핵 찬반은 이미 명확히 갈려있는 프레임이고요. 무조건 한 후보를 찍는 표와 무조건 김 후보를 찍는 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양 캠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표를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한 후보에게 이제 입장을 묻는 질문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고요. 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이슈는 한동훈 후보에게는 아직은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제 김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 그 즉시 한 권한대행에게 단일화를 제안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는 이 한 권한대행과 늘 같은 마음이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낸 이후에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후보가 되기 전 언급하는 것 부적절하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고 있습니다. 이 김 후보가 홍 후보를 이긴 배경에 이 단일화 찬성 여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가 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SNS를 통해서 오늘 탈당하겠다고 밝혔던데요. 네, 홍준표 후보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젠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는데요. 홍 후보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보고 있었고 사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홍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결과에 충격도 컸던 것 같습니다.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되기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져야 될 총리, 장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맞냐라면서 모든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경선이 정치의 마지막 여정이라 생각한 만큼 좀 격양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 스스로도 이제 정치적으로 남은 역할이 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탈당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아직 마지막 싸움이 남았다면서 홍 후보의 탈당을 만류했다면서요. 네, 지금도 계속 이제 실무진을 통해서 혹은 김문수 후보도 이제 홍 캠프 쪽에 계속해서 이 만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상대하는 이 본선 경쟁을 마지막 싸움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 전체가 모두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고요. 경선에서 탈락은 했지만 홍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던 많은 당원들이 있는 만큼 그 힘까지 다 같이 모여야 한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 김 후보로서는 홍 후보의 지지를 또 얻고 가야 결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달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5월 4일인데요. 내달 초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내는 등 주변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죠. 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사직서를 내고 사실상 사전 캠프 꾸리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외 정무직 당직자들도 조만간 사표를 내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 또 원희룡 전 의원 캠프 소속 인력, 그리고 현 대통령실 행정관들 일부도 한 권한대행 캠프에 합류해 물밑으로 돕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권한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 또 나경원 의원이 경선 당시 사용했던 여의도 맨하탄 21 빌딩 사무실에 캠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이 경선에 불출마하면서 나 의원에게 내어줬었는데 이게 다시 한 권한대행 측에 넘어간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 공직자 신분이라 공식적으로 캠프를 꾸리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실무진들이 먼저 물밑 움직임에 나서고 이번 주 내로 출마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가 결국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죠. 네, 김문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에 그 즉시 단일화 제안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오늘 밝혔는데요. 반면 한동훈 후보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함께해야 한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지금은 국민의힘이 자강을 해야 할 시간인데 계속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제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경선에 힘을 빼는 것이다라고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가 가장 경계하는 게 김 후보와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연동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보내는 가장 큰 배경에 결국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할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마케팅으로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올라선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로서도 이제 껄끄러운 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토론에서도 이 단일화 이슈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단일화에 대한 국민의힘 당내 반응은 어떤지, 또 민주당에서는 한 대행 출마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짚어주세요. 네,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대구 경북 이른바 TK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김문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해야 된다는 의중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김문수 캠프에 있는 의원들조차 김 후보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 후보를 지렛대로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해서 반 이재명 연대를 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부상하게 된 배경에 이 한 후보가 되는 것만을 막아야 한다는 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기류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을 제외하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상수로 보는 의원들이 훨씬 많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네. 특히 한 권한대행이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전북 전주 출신을 부각하고 보수 정권에서는 본인 전북 출신 아니다, 서울 출신이다 이렇게 탈바꿈하는 행태를 보인 점을 가장 파고들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현재 양당 후보 중에 호남 출신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이 나서게 되면 유일한 호남 후보다라는 점을 내세우려 하고 있어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는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개헌 당시에 총리직에 있었고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출마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국민의힘 후보 선출과 한 대행의 출마 선언이 이루어지면 이제 범보수 진영이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빅텐트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민의힘 불참을 선언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진보 진영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도 빅텐트와 관련해서 이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단순히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숨은 배경이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이 출마의 명분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노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비판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는 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인데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개헌과 빅텐트입니다. 자신이 3년 임기 개헌안으로 이제 개헌이라는 큰 과업을 위해서 출마했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축에 마중물이 되겠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탄핵에 반대했고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또 진보 진영의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 연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진보와 보수 친명과 비명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킨다고요. 네, 보수 진영 출신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념과 계파를 초월해서 통합의 방점을 찍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드러낸 인선이라는 평가고요.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는 경북 안동에서 삼선 의원을 지냈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 좀 중도층 공략을 넘어서서 보수층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비명계 인사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영진 전 의원 등이 합류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고, 또 보수 인사들의 영입에도 추가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용광로 인선에 나선 것은 지난 대선에서 24만 표, 0.7%포인트로 차로 진 것에 대한 오답 노트로 보입니다. 모두를 다 끌어모아야 지난번의 격차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고요. 당시에 친문계에서 돕지 않아서 졌다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이 문제다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친문 친노계는 물론 보수 진영까지 끌어안아서 확실한 우위를 점해 대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고요. 정책에서도 우클릭, 캠프 영입에서도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하는 이제 우클릭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 외연 확장을 넘어서 지금 계엄과 탄핵 국면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면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민 절반이 대선 결과에 불복을 한다든지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하고 압도적으로 이기려는 구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내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하는데요. 이례적인 속도예요. 이렇게 빨리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서두른 배경에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논란에 이제 사법부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재판까지 포함이 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면 받고 있던 재판도 멈추는 것이냐, 이 문제로 전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도 이 정치에 휘말리지 말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매듭을 짚고 가자,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요. 법조계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렸다는 건 이제 상고 기각, 즉 2심에서 판결한 무죄를 확정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심을 파기환송하기 위해서 다시 판결문을 쓰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심리하는 시간이 이번에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측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 결과에서도 이제 조금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다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가는클럽 토론회가 있는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늘 이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밤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후보가 이 반명 빅텐트 단일화를 반대한 이유로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요. 첫째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논란에 책임 있는 인물들과의 연대는 국민 상식에 반한다. 이 부분은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한덕수 권한대행을 염두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특정인이라는 소극적 목표만으로는 시대 정신을 대표할 수 없다. 즉 반이재명 연대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현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 정치에 불과하다라는 점 등을 들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두 자릿수대로 가지 못하고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 경우에는 무조건 빅텐트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조정석의 좋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